한반도 질곡의 역사 청산을 기원하면서 고발 뉴스방은 해수 관음상이 위치한 다낭 미케 해변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제2차 북미 회담의 개최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은 북미 양국 간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속보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은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정처 없는 뉴스만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젯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케 해변의 하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14살의 나이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면서 점령군 일본군의 고초를 당하셨는데요. 일본군이 패전하면서 할머니께서는 싱가포르에 버려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할머니는 쇠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일제와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신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여전히 식민사관과 약소국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고발뉴스 뉴스방은 한국 언론의 친일 프레임을 고발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 나이였던 61살, 67살의 김복동 할머니, 이제는 일본군 선거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운동가로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네, 먼저 SBS 뉴스인데요. 4.6% 비교적 높았네요. 제가 SBS부터 보는 이유 아시죠? 네, 요즘 집중 감시가 필요한 매체입니다. 네, 톱을 보니까 미 대사가 한일 초계기 갈등 협의 중재 나서나, 이렇게 물음표. 이어서 한국 말도 안 꺼낸 아베, 의도적 배제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적 배제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볼 거고요. 반한 지지율 챙긴 아베, 계산기 두드리는데 한국 패싱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인지 역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를 세 꼭지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미 대사가 한일 초계기 갈등 협의 중재에 나서나 물음표인데,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 장관과 국방수장을 잇따라 만났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초계기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미국 대사가 언급한 게 아닙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급했다는 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일 안보 협력의 균열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약화로 이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원래 없었어요. 대한민국 식민 지배의 원흉 일본과 어떻게 우리가 안보 협력하겠어요? 전혀 우린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써서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는 전략, 그게 지난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다 알아,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친해지게 만들까, 심리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돈을 들여서 친일파들을 키워서 화해하게 만든 게 전략이었고 성공한 거죠. 한일 협정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한일 협정을 맺은 박정희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이어서 이명 박근혜 정권이 다시 제2차 이른바 한일미 3국의 전략적 안보 동맹의 현재 틀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을 원치 않아요.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 장관이 먼저 초계기 문제, 일본 때문에 우리 불편해. 한미일 삼각 동맹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자주적으로 적어도 한 번만 더 초계기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장난질 치면 대응할 거야 라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대단히 불편해지는 거죠. 더구나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얘기했어요. 해리스 대사한테.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현재 장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끌려다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3년 정도로 길게 가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여하튼 분담금도 줄이고 계약 횟수도 좀 너무 자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 외교 입장인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금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결정적으로 북한과의 갈등 상황을 민족이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한미일 동맹에서 우리의 역할이 커진 겁니다. 우리가 빼겠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촛불의 힘입니다. 촛불로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한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재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자,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절대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겠죠. 한일 어느 한쪽에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쪽으로. 네, 요거는 뭐 대충 결론은 비슷하게 냈는데, 네, 김태훈 기자 역시 노련한 외교 통일 전문 기자답게 봉합하는 쪽으로 갈등 국면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짚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기사들 저희가 천천히 살펴볼 텐데, 여전히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저렇게 후손으로서 가슴 아프게 보내고도 여전히 친일 4대적 국제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알려줘야 할 언론들, 특히 공중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국 말도 안 꺼낸 아베, 의도적 배제에 담긴 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국이 싫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이해에 의해서 강제로 추진해온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는. 그래서 배제가 아니라 회피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면 제기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한국말도 안 꺼냈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국의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의도가 깃들어져 있는 취지의 편집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지금 아베가 치고 나온 건데, 전혀 한반도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남북 간의 민족적 공조가 향후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 어떻게 뻗어나갈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북한이 미쳤습니까? 이 와중에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하게.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끄러운 외교적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뚱땅지같이 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국내 정치적 멘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산기 두드린 뒤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잘못 제목이 잡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이 일본을 패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자, 한국 패싱, 외면과 배제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임삼봉 기자가.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필요합니다만 한국이 과거 이명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반공과 수구 기득권 세력 간에, 양국 간에 동맹, 동지적 결합이 있었잖아요. 그 기득권 결합을 깨고 민족 공영, 민족 동질성 회복의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디 껴들 틈새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미국이나 중국 혹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잘 꾸려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맞는 표현 같아요. 한국이랑 안 되니까 이제 주변국들을 쑤셔보는 것인데, 북한은 글쎄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3월 1일 3.1절 행사를 남북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강제 수탈과 침략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공조,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남북이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이라던 민주당, 야 SBS가 손혜원을 왜 안 다루나 했어요. 뒤로 살짝 하나 다뤘네요. 손혜원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하던 민주당이 마치 이해충돌이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놨는데,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꿨다라고 제목에서는 명시를 했는데 기사 내용에 보니까 입장을 바꾼 건지 물어봤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어요. 제목을 이렇게 세게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홍익표가 이해충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의 여지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해충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지 마라. SBS가 과도하게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혐의가 드러나니까 홍익표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요건데, 이해충돌의 여지가 손혜원 사건 저희들도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볼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민주당이 손혜원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대, 과도하게 자신들의 이해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마사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클로징 보면 이해충돌 비판에서 거대 양당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언론도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전수조사하자, 이런 여론은 살짝 또 빼버렸어. 이게 바로 이해충돌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가. 이거 베트남 다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이상호의 뉴스 비평,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 시청하시기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 14만 8천 명 돌파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중 꼭 눌러주시고요. 종 이렇게 삭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해 주시면 더 강한 뉴스방,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하는 뉴스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JTBC인데요. 6.4% 소폭 반등했습니다. 큐시트를 보면 지난해 F-15K 추락이 조종사 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사실 쉽지 않은 조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좀 드러났다는 것이고, 상당히 유의해서 보고 싶은 것이 단독이라고 타이틀이 안 걸려서 그런데 단독이에요. 보니까 별장 성접대 수사, 검찰이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차명폰으로 이들과 소통한 것을 알고도 성접대 주최 측과 일면식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뺌을 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데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어. 그런데 이걸 덮었어. 무지하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별장 성접대 수사, 검찰이 김학의 차명폰 알고도 덮은 정황이 있는데, 제가 밑줄을 많이 그어놨잖아요. 그만큼 버릴 팩트가 없어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 건설업자들이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죠? 윤모 씨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6년 만에, 당시 윤모 씨는 6년 전에도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 맞다고 했었던 자거든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 건설업자 윤 씨와 뭐 성접대 받은 건 물론이고 인연조차 없다,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부인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검찰이 이 건설업자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학의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했는데 은폐했다는 거야. 차명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학의형이라고 저장돼 있었대요. 그게 하나도 아니고 차명폰이 2개나 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스파입니까? 법무차관이? 보통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차명폰 쓰잖아요. 응? 자, 그런데 김 전 차관의 차명폰 3개 중에 무려 2개의 학의형이라고 표시돼서 이 건설업자 윤 씨의 핸드폰에 있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거 통화 내역 까가지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추가로 JTBC가 확인했어요. 이 2개의 차명폰의 명의자를 조사했더니 최모 대표라는 사람이 지시해서 개통시킨 걸로 됐는데, 이 최 씨라는 사람, 회사 대표 최 씨는 김 전 차관의 30년 직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이 30년 직이
최 사장으로부터 차명폰 2개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할 때, 비밀스러운 얘기할 때 쓰려고. 그래서 요걸로 건설업자 윤 씨가 통화했어. 학의 형이라고 저장돼 있어.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빼박이죠.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거를 무혐의로 봐줬어. 자, 그 무혐의로 봐준 배경에 대한 이제 팩트가 조금 나옵니다. 차명폰 명의자 박 씨와 이를 지시한 30년 지기 김학의 전 차관의 친구 최 씨 둘 다 경찰에서 김학의 친구인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줬어 라고 진술했어. 그런데 이게 경찰 진술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조사 안 해. 그리고 검찰은 김 전 차관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나머지 3대, 이 2대 친구가 해준 2대 포함한 3대의 차명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통신 내역 조회를 아예 안 했어. 그럼 수사를 뭘 한 거야? 범죄 입증 차원에서 유의미하지 않대. 범죄 입증될까봐 피한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계좌 추적도 안 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특히 중요한 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있잖아요. 이 여성이 그 비디오 테이프 저 여자가 접니다라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채택하지 않았어. 나가서 전 처음 알았네. 이 여성이 해당 차명폰, 그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팩트가 구성이 되는데도 야, 이걸 조사를 안 했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런 내용을 과거 사이에 보고하고 향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접대 외에도 뇌물수사가 필수적이잖아요. 성접대가 더 큰 죄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뇌물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더라. 이것도 좀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계좌 내역도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너무하죠.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 수사라인 지휘검사부터 검사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이 별장, 건설업자 윤 씨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거 김학의 사건만 제대로 파도 대한민국 사법계가 상당히 정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만 수십 명에 달한 그런 사건으로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에 만연했던 접대 문화, 스폰서 문화, 좋게 말하면 접대 스폰서 문화고 있는 대로 말하면 뇌물 커넥션이죠.를 밝힐 절호의 찬스다. 단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좋은 기사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C 뉴스데스크 3.2 평일인데도 주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MBC 뉴스는 이 정도면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큐시트를 보면 타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12,800자 안에 한국은 없었다. 일부러 무시했다. 이렇게 굴욕적인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들이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청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 한국의 자주적 외교에 밀려서 찍소리 못한 것입니다. 쌤통입니다. 초계기 날아들면 우리가 무기 가동할까? 차분히 대응할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상반되게 무기를 가동한다거나 말려들 만한 소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겠다. 우는 아이한테 떡 주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MBC 뉴스를 국민들이 이렇게 시청률로 징벌하고 있는 데는 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뉴스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와 자기들의 SNS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MBC 수뇌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평가 어떻게 하셨냐 보면 목포 MBC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특종을 주도했는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단 한 꼭지만 목포 MBC 뉴스를 서울에서 방송했잖아요. 어제 또 특종을 했어요. 중요한 보도입니다만 서울 MBC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핵심 인물 A씨, 손혜원 의원에게 처음 접근했던 A씨, 그리고 그야말로 건물 사재기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그 A씨. 알고 봤더니 정치적 인물이다. 대단히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정치적인 인물인 A씨가 SBS가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질문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커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서울 MBC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는 목포 MBC 보도가 막 나오는데 서울 MBC에 보니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울 MBC가 목포 MBC라고 하는 지방사보다도 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인색하다라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MBC 취재 결과, 이 MBC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포 MBC 취재 결과 서울 MBC는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A씨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 시정을 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김양훈 기자. 지난번에 또 특종했던 기자잖아요. 중흥건설이 재개발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잖아요. 조선내화가 문화재로 지정됐어. 그러면 한풀 꺾일 만도 한데 다시 재개발 사업을 힘있게 몰아붙여. 왜 그럴까? 메릿이 상실됐는데 봤더니 재개발 1구역에서 30m 떨어진 곳에 큰 여고 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개발되면 땅값이 상승되겠죠. 그런 중흥건설의 재개발 강행 의지, 그리고 중흥건설과 이 문제 제기한 측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죠. 자, 손혜원 의원과 언제부터 사이가 틀어졌는지, 그리고 이번 투기 의혹 폭로, SBS의 투기 의혹 폭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A씨를 둘러싼 궁금증은 눈더미처럼 커져가고 있고, 목포 MBC 김양훈 기자는 제가 아는 한 계속 더 열심히 파서 뭔가 건져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KBS 뉴스인데요. 14%. 어휴, 최근 들어서 대단히 높은 시청률을 보였네요. 한일 관계를 올렸는데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베 시정연설에서 의도적 한국 무시, 그걸 무시했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가 식민사관 안으로 프레이밍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거명을 안 한 것은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자주적 외교를 통해서 일본의 외교적 여지, 룸을 줄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 룸이 넓어진 거예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한반도, 한민족의 일본 패싱이 시작된 거죠. 일본의 역사적 무게와 가치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나 과대하게 우리 한민족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그림자, 존재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 커지는 거죠. 한민족의 방위. 그런데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코리아 패싱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일본의 의도는 뭐냐? 일본의 의도? 모든 나라의 의도는 국익에 최대합니다. 그 국익에는 국민의 이해가 원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율과 정권의 안정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패한 아베 정권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미 대사가 국방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그런 내용인데, 살짝만 들여다보면 아베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유독 한일 간 현안은 언급도 안 했다. 과연 그런가요? 했잖아. 여기 보세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하겠다라고 말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KBS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위 팩트를 적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배임이에요. 배임. 기자 역할 배임입니다. 제목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 코리안 패싱이라고 딱 해놓고 실제로 보면 한국은 비켜갔다. 회피한 거, 회피. 도망간 겁니다. 비겁하게 일본이. 한국을 비켜갔다. 일본이.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을 의도적으로 비켜갔다. 라고 팩트는 분명히 일본이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밀려서 방이 좁아지고 어쩔 수 없이 비껴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 두 번이나 자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비켜간 것, 회피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라고 일본이 기뻐할 제목을 우리 KBS에서 세웠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KBS의 손혜원 때리기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때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팩트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의 보도라면  손혜원 의원이든 누구에 대해서든. 하지만 이미 손혜원 의원은
동네 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손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도를 해도 좋고 또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장사 속 때문에 발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의 인사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인사를 추천한 것 이 자체 그 과정의 대가성이라든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청탁이 있었다든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장관이 직접 손 의원에게 사무처장을 구해야 되는데 공석이 길어져서 부탁한 거야. 그럼 도종환 장관을 조지든가 엉터리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한국당 장제원 송원석을 이해충돌로 조져야 되는데 얘들만 조지면 KBS는 여야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니네 야당만 조져? 이런 비난을 정치권으로부터 받을까봐 손혜원을 건 거지. 자, 우리는 여야 다 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해는 되지만 용서하기는 좀 힘든 그런 편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 어제 전해드렸는데 자기가 교육부 차관을 질타하고 역량강화대학 지원금 증액에 성공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하는 패밀리 대학 동서대학의 역량강화대학 포함돼 있어.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하는데 동서대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대 한 곳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떳떳하다고 하면 되지. 동서대를 위해서도 적용이 됐는데 그것 한 곳만을 위한 건 아니야. 이거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준의 해명이 아닌가. 그다음 송원석 의원 이 양반 해명도 재밌었어요. 그죠? 실제로 김천 문경 구간 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용이 없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철도가 연결되면 김천역은 거의 제2의 대구역 수준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천역 딱 앞에 4층짜리 빌딩이 딱 있어. 저 같으면 제발 저려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한 것일 뿐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다는 게 해명이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라고 민원해놓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동서대학? 동서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홍준표가 부산시장으로 땡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장제국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입니다. 장제원의 형이고. 자, 그러면 왜 장제국, 장제원은 홍준표가 공들일 정도로 자한당 사람인가 봤더니 동서대의 설립자가 민정당 국회의원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사입니다. 고 장성만이 세운 학교야. 동서대 자체가 민정당의 핵심 인사가 세운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형이 물려받고 동생이 국회에서 외곽 지원하는 형국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두환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하면서 골프는 열심히 치고 있는 전두환 세력의 핵심이었고 전두환 세력을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대우해야 할 중요한 팀이다. 같은 팀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공중파 보셨는데 어느 공중파도 안 다룬 뉴스가 있어서 꼭 중요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랑 한국경제 간부가 자녀를 대기업의 인턴으로 청탁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뉴스타파에 떴어요. 그런데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공중파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 박수환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뉴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홍보 대행사예요.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입수한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그런데 이 유명한 로이스잖아요. 박수환. 29,340건. 뉴스타파가 이걸 입수했기를 바라는데 아마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일단 한경 논설실장 이학형 씨 같은 경우 딸이 한국 GM 인턴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정황이 있어. 어떻게 아냐면 황진아 GM 부사장에게 박 전 대표가 이학영 편집국장 딸 인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장 오기를 황 부사장이 GM 공식 채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넣어드릴게요 하고 실제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6월 11일인데 이력서가 5일 뒤에 들어가. 그리고 인턴을 했어. 그런가 하면 송이달 조선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인데요. 따님의 이력서가 급히 필요하다라고 GM에서 박 전 대표한테 연락이 와.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뽑아달라는. 그래서 뽑아.
이번에도 이력서를 GM 측이 뉴스컴 대표한테 요청한 시점은 원서 마감이 9일이나 지난 뒤였다. 남들 합법적으로 인턴 들어오고 나서 다 뒷문으로 이렇게 언론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언론사 간부의 딸들이 들어갑니다. 인턴이 왜 중요한지, 경력도 경력이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인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권을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요. 이 박수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박수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박수환 사건이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정권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시작된 신호탄이었잖아요. 자,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새누리당 김진태가 치고 나오면서 대우 조선해양 비리수사 과정에서 언급된 유력 정치인이 바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다. 송희영 주필은 뉴스컴 박 대표랑 짝짝꿍인 사람이거든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폭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언론계, 주로 수구 보수 쪽인데요. 언론계의 이 방대한 인맥을 근거로 재계와 연결시켜주면서 로비스트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득권 동맹의 균열이 왔던 것이죠. 이 당시 친박 김진태가 조선일보 송희영을 저격하니까 야당, 당시 민주당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선일보가 공격하니까 조선일보를 흔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보복성 폭로를 친박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대신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지적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뉴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